자, 그러면 32쪽에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의 마지막이 바로 부동산의 특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토지 특성도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동산학 기론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지금 보시고 있는 부동산의 특성, 아까 토지 용어, 이번 시험에서는 부동산업의 분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일부러 좀 수업을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맞추자라는 취지입니다. 올해 보니까 총론에서 5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2-3개를 틀려버리더라고. 여기서 2-3개 틀려버리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고득점도 멀어지는 거고 합격 점수를 맞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총론은 제가 한 문제도 안 틀리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오히려 총론 쪽에, 그래서 경제론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경제론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고. 총론은 하는 만큼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파트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을 초반에는요, 총론 오늘 지금 수업하는 부분에 두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특성은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자연적 특성을 얘기할 때는 꼭 요 말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뭐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표현. 그에 반해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특성들을 좀 알려드리면 시험에는 5가지만 나옵니다. 5개 완벽하게 정해 놓으시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요 4가지하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한 가지만 용도의 다양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자연적 특성의 4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과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토지가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토지는 물리적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이동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이제는 토지는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올해도 이게 나왔어요.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토지는 무슨 공급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기회 드릴게요. 토지는 대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체라고 하거든요. 대체. 토지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말하지 마.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제가 토지가 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앞에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띄우면서 그 단어는 안 되는데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그 단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2가지만 소개해 드릴 거고 무게중심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시 넘어가면 막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학원에서 너무 많이 자면 집에 가서 잘 못 자요. 집에서는 얘가 요즘에 공부하더니만 근심이 있나? 근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그렇게 잤으니까. 심지어 학원에서 3시간 주무시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잘 안 잡니다만은 그래도 1시 넘어서 주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이거 지금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2시까지는 집중해서 딱 듣고 집에 갈 때 하얀 재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 태우세요. 가자. 자, 토지는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 경제적 감가라는 건 가능하거든요.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 이게 무슨 성이냐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근데 경제적 감가는 쌉 가능합니다. 쌉 가능하다. 요거는 인접성 때문이에요. 아까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접성, 이놈이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성을 시험에 내기가 조금 그런가 봐요. 출제원들이 잘 안 내더라고, 인접성은. 그래서 제가 소개는 한번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번지 토지가 있고 28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들은 사용을 하더라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감가를 3가지로 보거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로 봐요. 오늘은 제가 기능적 감가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감가수정 가서 할 겁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을 배우시게 되는데 감가수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세 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때는 기능적 감가를 할 건데 오늘은 물리적, 경제적 감가만.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거예요. 노후화되는 거.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에 상권 세태, 시장성 감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것은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요.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 세태, 시장성 감퇴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요.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하고, 물리적 감가는 사람으로 치면 엄청 쉬워요. 늙는 거예요. 우리 해마다 늙잖아, 그지? 부동산도 늙어요. 이걸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토지는 늙어? 안 늙어, 토지는. 아무리 토지가 시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지 않는다니까. 이거를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영속성은 뭐지?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요. 27번지 토지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근데 28번지에 화장터가 들어와요. 화장터. 좋아, 안 좋아? 막 새벽 4시면 되면 누가 막 자꾸 내 다리 내놔라 막 그러면서 막 안 좋지? 가치가 떨어지겠지?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새 토지, 헌 토지가 없거든. 감가가 안 된다. 그건 영속성이고. 경제적 감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접지 환경이 변해버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습관화되면요. 문제 맞추기가 상당히 좋아요.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 보지 말고. 자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보고 해요, 보고. 자. 보고 합시다. 내가 마음에 앞섰어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앞섰어. 욕심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한 이유가 영속성이에요.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 이유는 인접성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왜 맨날 시험에 나오는지 아세요? 맨날 틀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틀리기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어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 그럼 틀려버리고 막 그런 것 같아. 진짜 맨날 틀리니까 맨날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토지 공급을 시험에 냅니다. 맨날. 그러면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토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물어요. 토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토지 공급은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좋아지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어요. 토지는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게 무슨 성인지 아세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그럼 경제적 공급. 이걸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좀 이따 공개할게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이건 무슨 성인지 아세요, 혹시?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방금 제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증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음. 근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용도 전환 그러셔도 되고, 앞에서 배우셨던 후보지 이행지, 이용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토지란 말을 쓸 건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토지라고 했지만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크게 봐요. 크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는 걸 거시적이라 그래요. 작게 보는 건 그런 뭐라고 해요? 미시적이라 그러거든요. 크게 보면 국토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토지를 국토의 관점에서 보자. 그럼 우리 토지를 국토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가 총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우리 국토가. 농지 있을 수 있고요. 택지 있을 수 있고요. 임지 있을 수 있고요. 바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토지야? 그러면 안 돼요. 국토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도 우리 국토로 들어와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택지 안에는 뭐가 있지?
소상공 이렇게.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갑자기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농지는 뭐가 있지? 전답과 수원. 모르는 건 아니지. 임자에는 뭐 있어요? 용재림, 신탈림 이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농지가 10개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택지가 10개 있고 임자가 10개 있고 바다가 10개 있다고 쳐요. 우리 국토는 총 몇 개? 40개. 근데 여러분 40개는 때려 죽여도 40개일까? 1도 증가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때려 죽여도 40개예요. 처음에 한번 몇 개로 결정이 되면 40개로 결정이 되면 때려 죽여도 40개.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서? 부증서. 예외는 있고 없고? 없고. 예외 없음. 예외 없음. 자, 근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뭔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만 얘가 부족하대요. 얘가. 뭐가? 택지가. 그러면 여러분들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후보지 했잖아.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괜찮아요. 방금 웃고 있잖아요. 저는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바다 5개를 뚝 띄어다가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택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만금. 이렇게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간척사업이라고 하고요.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를 간척지 그래요. 무슨 사업이요? 간척사업. 그렇게 해서 만든 땅? 간척지. 근데 이 간척사업과 간척지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부동산 학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간척사업을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립. 뭐라고요? 매립. 그럼 이렇게 만든 땅은 간척지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따라해보세요. 매립지, 조성지. 조성지 매립지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제비에서 조성지 매립지 쓰면 간척사업에서 간척지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택지량이 5개 도움을 받으면 25개가 되거든요. 맞아요? 맞잖아. 5개 띄고 산수가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5 추가되면 원래 몇 개에서? 10개에서 25개가 됐지? 이걸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택지 부족 문제 용도 전환해서 해결했어 못했어? 했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이거는 토지 용도가 뭐하기 때문이다?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토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근데 토지 양을 다 세어보니까 여전히 몇 개다? 40개다.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를 전환시켜서 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토지 절대량의 증가가 안 된다는 관점이 바로 부동산학의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요. 지도 모양이 바뀌어도 토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 어차피 국토였던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우리 조상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까지 좀 많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전후 세대. 1950년대 이후 세대들이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 지도 만든 김정호가 1886년인가 만들었대요. 1886년에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때 영국에서는요. 런던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대요. 그 런던에서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호 선생이 개나리 벗짐을 메고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조선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다녔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 런던 지하철보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외국인들이 오면 훨씬 더 스크린 도어도 있고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아니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가 있나 막 놀랐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정말 큰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아무튼 지도 모양이 바뀌는 것도 어차피 우리 국토였던 게 육지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거지 토지량, 국토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바다를 토지에 넣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바다를 토지에 넣으면. 그래서 부증성은 예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물리적 공급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40개가 40개 되는 거, 이렇게. 오케이? 경제적 공급이 뭐예요? 그러면 택지 10개가 25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택지량이 25개가 되면 우리 국토 늘었나요?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야, 그거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면요 돌의 배치가 변했죠. 하지만 다 세어보면 돌 개수의 변동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면 돌의 이렇게 배치는 변동되지. 여기 있던 돌이 여기로 왔고 여기 있던 돌이 절로 갔으니까. 하지만 전체 돌 개수를 세어보면 변동상이 없다. 이게 이제 물리적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물리적 공급은 때려 죽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성? 부증성.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나중에는 뭐라 부르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쓴 토지를 막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용도를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용을 전환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을 전환시키려면 토지 용도가 다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오늘 끝냅시다. 이거는 제가 양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용도적 감가는 가능하다. 좋습니다. 이 불과 20분, 15분만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수험생 모드가 된 거지 이제. 토지는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야.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부증성. 좋습니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용도 전환. 그러니까 고정된 양 안에서 지네들끼리 이용이 전환된 거고 용도가 전환된 거지 토지를 막 공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각종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건데 이 용어들은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들은 뒤에 가셔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몰라도 따라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가자.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가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국제화됩니다. 국제화. 자, 국제화와 똑같은 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제화와 똑같은 말은 지역마다입니다. 지역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모자라요. 근데 전남 광주에서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남아요. 그럼 어떻게 수급 조절하면 되냐면요. 광주에서 남는 새우깡을 서울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수급 조절을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토지가 1000평이 모자라요. 전남 광주에서 토지가 1000평이 남고요. 그럼 어떻게 수급 조절하면 되냐면요. 수급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시장 형성되고요. 광주에서는 남는 채로 시장 형성된다니까. 즉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국제화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제화. 지역마다의 따로따로 시장을 국제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경기가 좋다. 전국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조선 경기가 나쁘다. 전국적으로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절대로 뉴스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전국의 부동산들이 전부 다 좋아요. 여러분들 절단 맞았어요. 전국의 부동산들이 전부 다 개판이에요. 이렇게 뉴스 나누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은 안 좋은데 서울만 좋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아니래요. 다른 데 가면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지방은 안 좋은데 서울만 좋을 수 있고요. 서울도요. 강남만 좋을 수 있고요. 강남도 강남 상구만 좋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인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바로 개업을 해서 이제 한 군데 털을 오래 잡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기가 좀 좋은 데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 이렇게 소공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는 것도 부동산은 어떤 분들이 좀 잘하냐면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잘해요. 이렇게 멀리 가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하러 지역을 이렇게 옮기고 심지어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 집은 분당인데 천안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KTX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매일 KTX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그쪽 경기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때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이게 좋아요. 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그게 약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를 갖다가 좀 안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과 좀 맞는 직업이 아닌가. 약간 자유로운 영혼? 집시? 보헤미안?
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과 좀 맞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어우, 좋아. 그럼 맞아, 그러면. 막 이렇게 원정도 가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럼 돈 많이 벌어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 글자로 국지화 그럽니다. 두 번째, 부동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야 되겠죠?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는 것을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무슨 활동?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장소에 임해야 된다고요. 임장을 해야 되니까 보통 한 사무실에 한 명만 있는 경우 그래서 잘 없다니까. 내가 부동산 보여주러 가면 이 부동산이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실장 하나 두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게 일반적이라니까요. 그때 실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임장 갔다 올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하겠다 하는 것을 임장활동. 아시겠어요? 배운 사람들은요, 임장 갔다 올게 그러지 절대로 저기 나 504동 1005 보여주고 올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배운 사람들은 각지라고 하지 코너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배운 사람들은 임장 갔다 온다고 하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지 않는다고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임장활동. 세 번째,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는요, 반드시 그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의뢰인이 전화가 와서 내 부동산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내 부동산 이거 확장 다 돼 있고 내 부동산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붙박이 다 돼 있고 정남향에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말을 끊으셔야 됩니다. 됐고요.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 동네가 어디죠?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부동산이 확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로얄층이나 로얄층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다시,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는다.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그 외부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상이한 규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이 투기가 심한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해제할 때도요. 아직까지 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제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 규제가 많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규제, 상이한 규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부동산 때문이고요. 조세 수입, 부동산은 stay here.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금 거두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거두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오늘부터인가 아마 종부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실 분 계시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될 겁니다. 세금 거두기가 상당히 쉬운 게 도둑놈 잡기는 힘든 게 도둑놈은 자꾸 도망 다녀. 잡기 진짜 힘들어. 막 형사들이 검거로 다녀야 되는데 부동산은 야 너 몇 번지 종부세 얼마 내? 얘를 들고 어디 움직일 수 없는 거라서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수입 거두기가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바로 부동산 때문이에요. 뭐가 달라지냐면 공시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 권리 변동도 달라집니다. 동산의 권리 변동은 점유 이전,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등기 이전입니다. 점유 이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점유를 이전하는 거. 인도라 그래, 인도. 점유를 이전하는 건 인도.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이전을 받아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고 동산은 점유 이전을 받아서, 즉 인도 받아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가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장이 국제화되고 임장활동 해야 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에 상이한 규제, 그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이런 말이 뜨면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부동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영속성 때문이 아니야.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고. 이런 부동성 때문이다.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거 영속성 물어봐야 되겠다. 토지는 강가가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물리적 강가는 영속성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강가는 인접성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영속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 개가 안 돼요. 세 개가. 일단 첫 번째 강가상각 안 돼요. 소모 안 돼요. 그리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된다고요? 강가상각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생산할 때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이게? 다시 제자거든요. 자, 저랑 보실까요? 주식회사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1000박스 생산. 사람들이 저거 맛있겠네. 그리고 사 먹었어요. 그럼 새우깡이 이제 뭐 됐어요? 소모. 그럼 농심에서는 뭐 하죠? 다시 만들어요. 재생산. 알람 울렸어요. 알람. 그럼 이게 또 다시 뭐 되고? 소모.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을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재생산 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반복 과정이냐면 소모와 재생산, 소모와 재생산의 반복 과정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요. 한 번도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소모가 안 되니까요. 아니 뭐 해야 뭐 하는데? 소모돼야 재생산하는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지. 왜요? 영속성. 그래서 나중에 이거 좀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제대로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맞아. 토지는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아. 무슨 성 때문이죠? 그러면 재생산이 안 된다. 부증성? 그런다니까. 재생산 이론은요. 생산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해야지 다시 만드는데? 소모되고 없어져야지 다시 만드는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성? 영속성 하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는 말 필요가 없다고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가 안 되니까요. 소모가 안 되니까요. 소모는 왜 안 되죠? 영속성. 그 토지에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슨 성 때문이다? 영속성.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대요. 임대차. 재고 시장은 뭐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의미는 없고요. 임대차.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임대차 시장이 없는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있는 시장 재화를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분필, 새우깡. 콜라, 분필, 새우깡은요. 내가 쓰고 남에게 빌려주고 남에게 쓰게 하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엄서요. 소모되고. 그래서 얘들은 임대차 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아파트, 토지 이런 놈들은요. 자동차는 수명이 10년 이상이고요. 아파트는 최소 수명이 30년 이상이고요. 토지는 수명이 무한대거든요. 이런 놈들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봐도 있다니까. 즉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를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것을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임대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을 것, 길 것. 토지는 수명이 길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무슨 성? 영속성. 계속 갑니다.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생산재 있었고 소비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차는 소비재라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자동차를 소비하겠다. 그러면 뭐 몇 억짜리 차 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자동차에 투자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자동차는요. 철저하게 감가상각이 매년 이루어지는 물건이거든요. 감가상각이 심한 물건들은요. 절대로 투자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보존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토지는요. 뭐가?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죠. 토지는 대표적인 무슨 재다? 투자재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을 보는 눈만 좀 잘 기르면요. 투자해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대표적인 투자재거든요. 그래서 돈 생기면 뭐 사야 돼요? 땅 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 사면 안 돼. 땅 사야 됩니다. 막 가방 사고 옷 사고 그러면 안 돼. 토지 사야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말이 떠요. 장기, 장래.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그 수명이 짧은 놈한테 쓸 수 없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장기라는 표현과 장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수명이 짧은 놈한테는.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 하루살이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가 저는 장래희망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루살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아니 너 젊은 하루살이 너 장래희망이 없으면 어떡해? 또 저축도 하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좀 잘하고 살아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뭔 장기가 있고 뭔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장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단어들로서 수명이 짧은 놈한테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요 가치란 표현, 밸류라는 표현입니다.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장래와 관계가 돼요. 나중에 배울 건데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고요. 직접 하는 법은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장래가 뜨면
장기가 뜨면 무조건 무슨 성이다? 영속성이다.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운영을 통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많이 나와요, 이거. 처분을 통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요. 보통 부동산을 사서 뭐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다. 이것도 길기 때문 영속성 때문입니다. 갈게요. 저 보세요. 문제 풀다가 소모한대요. 감가상각 안 돼요. 재생산 안 돼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돼요. 장기 장래, 가치 밸류,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 부동산 관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행용할 수가 있다가 뜨면 무슨 성? 영속성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상이한 규제 이런 말이 뜨면 부동산, 소모 안 돼, 감가상각 안 돼, 재생산할 필요 없어, 임대차 시장 발달에 장기 장래, 소득이득, 자본이득, 가치 보존력, 투자재, 부동산 관리가 뜨면 무슨 성? 영속성.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를 들었을 때, 얘는 부동산 때문이야.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 영속성 때문이야. 이게 되면 이 파트를 공부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뭐 일본 그 인형처럼 막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용 정리하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무슨 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부증성. 부증성은요, 토지 특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부증성이. 부증성은요, 토지 특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부증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는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라고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입니다. 자,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요, 생산이 안 돼요. 그야말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비용 투입에도 생산 안 되는 것은 무슨 성? 부증성. 소모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영속성. 그래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증성.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소모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증성.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고요. 물리적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토지는 요래요. 희소하고 부족해요. 희소하고 부족한 제한은요, 두 가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부족한 자원은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집약적 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토지를 조금만 쓰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건물의 고층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집약적 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건물이 토지를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투입하면 건물이 저층화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고층 건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이걸 집약적 이용. 우리 배운 사람들은요, 와, 여기 이용이 상당히 집약적이네,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집약적 이용을 하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안 배운 사람들은 와우 씨 높네 막 그런다니까요. 엄청 높아 씨 몇 층이야 이게 그런다니까요.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 먼저 알려드립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최유효 이용은요, the highest and 베스트 유즈라고 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베스트 하나 기억합시다.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하나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 키워 보다 보면 공부는 예적성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운동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얘가 그림은 잘 그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적성 하나 찾아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토지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를 상가로 이용하는 게 맞아? 공장으로 이용하는 게 맞아? 이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게 맞아?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베스트 용도를 하나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남아 돌아요? 부족하고 희소해요? 부족하고 희소하니까 일단 무슨 이용하시고? 집약적 이용하시고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줘야 됩니다. 베스트,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경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입지 경쟁을 합니다. 토지는 부족하고 희소하니까 지가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래서 지가 하셔도 되고 지가 지대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부정성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 조절 어렵습니다.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고요. 소유욕이 발동합니다. 소유욕. 소유욕은 뭐냐면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갖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죠.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다이아몬드는 희소한 자니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정판에 환장합니다. 이게 전국에 20개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 오픈런 하는 겁니다. 문 열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문 열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픈런 하는 겁니다. 우리 쌤 중에서 진짜 놀랬어요. 그분도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와이프 저기 샤넬백인가 뭐 사준다고 아침에 딸내미하고 가서 샤넬 매장에서 그 저기 오픈런 하고 있더라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아니 씨, 아직까지 애정이 뜨겁더라고. 누군지 알려드려? 됐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튼 한정 파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거든요. 부동산은요 희소하고 부족한 자원이니까 갖고 싶어하더라는 거예요. 소유욕. 독점 소유욕은 뭐냐면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걸 독점 소유욕이라 그래요. 희소하고 부족한 자원은요 나만 갖고 싶어 하는 독점 소유욕이 발동을 한대요. 그다음에 사익보다는 공익을 좀 우선시합니다. 토지는 부족하고 희소한 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쓰지 말고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그래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면 부동산 구입할 때 구청 가서 허가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되는 순간 아파트 사는데 구청 가서 허가받는다니까? 구청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그 구입하시고 나서 살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갭 투자예요? 그러면 갭 투자인데요? 그럼 허가 안 내줘요. 못 사게 해요. 실거주일 때만 허가 내줍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부동산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구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은요 희소하고 부족한 재화이기 때문에 사익보다는 공익에 맞게 사용을 하자 하는 것을 토지를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문제 풀다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생산비를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됩니다.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지가 지대가 발생합니다. 희소하고 부족한 재화는 소유욕이 발동을 하죠. 이런 표현이 있다면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부증성. 잠깐만. 국지화, 외부 효과, 임장활동, 지역 분석, 상이한 규제는 무슨 성? 부동성. 소모 안 돼요. 감가상각 안 돼요. 재생산 안 돼요. 임대차 시장, 가치 보존력, 투자재,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장기 장래 같다면 무슨 성? 영속성. 비용 투입에도 생산 안 돼요. 수급 조절 엄청 어렵습니다. 소유욕 발동합니다. 지가 지대 발생하고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희소하고 부족해요. 집약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을 합니다. 무슨 성? 부증성. 계속 갑니다.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새우깡과 광주에 있는 새우깡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가 달라? 같지. 서울에 있는 신라면이랑 광주에 있는 신라면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가격도요. 같고요. 보통 같은 물건들은 같은 가격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와 광주에 있는 30평 토지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토지 처리해버립니다. 완전 다른 토지. 토지는요,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성질을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됩니다. 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는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무슨 시장이요? 불완전.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물건을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똑같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다른 물건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완전 그럼 틀려. 그다음에 정보 수집이 어렵고요. 가치 추계가 어렵고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 됩니다. 이제 문제 풀다가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 때문에 이거는 개별성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독점화. 독점화가 뭔지 아세요? 독점화는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얘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화예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 얘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화라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독점아. 얘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공도 한번 해보면 좋다 그랬잖아. 그지? 소공을 했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이제 개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잡아. 막 잡고 막 조금만 더 해달라고 막 내가 기본급도 더 올려주고 막 하겠다고 막 독점아.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이 독점아. 그래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되면요. 와 이거 정말 멋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학 개론을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혹시 개론생이 바뀐대. 그럼 여러분 난리를 쳐야 된다니까. 개론생을 저 대신할 사람 없다 저거. 막 난리를 치면 우리 원장님이 날 다시 잡아오겠지. 그냥 잡아오겠어요. 돈을 많이 주고 잡아오겠어요. 돈 많이 주고 잡아오겠지. 그럼 난 금방 부자가 되겠지. 이게 독점화라는 거야.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독점화예요. 그리고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각각 따로따로 감정평가 해봐야 되니까 우리 이것을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개별 분석. 그다음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합니다. 자꾸 곤란 나오죠.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같이 주게 곤란하고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중개업소 가서 물어봐야 돼.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공개합니다. 자,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같은 물건을 판매해요. 완전 다른 물건을 판매해요. 다른 물건. 중개업소보다 물건이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끼리는요.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다. 맞아요.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겠지 뭐. 새 가전제품은 비싸고 중고 가전제품은 싸다. 당연하겠지.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 아파트 비싸고 중고 아파트 싸다. 말이 꼭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잠실에 가면요. 송파구 잠실동에 가면 잠실 주공 아파트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전부 다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년 됐어요. 거기도 5년 넘었구나. 이제 2008년도에 재건축이 됐으니까 이제 막 4년, 16년까지 됐네, 그지? 17년 차 접어드네. 근데 잠실 주공 5단지만 아직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그래도 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는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7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7, 8. 말띠야, 말띠. 내년에 49? 그렇다니까? 벌써 잠실주공 5단지가?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같은 평형대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제일 비싸요. 왜요? 재건축 기대감.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하기가 어렵고요. 비교가 어렵다는 표현을 써요. 자, 비교하면 되지 왜? 자, 잘 들어요. 이거는 국어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국어에서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한다 그래요. 그럼 너무 다른 것끼리를 견주어 보는 것은 대조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비슷한 것끼리는 뭐의 대상? 비교의 대상. 너무 생판 다른 것끼리는 대조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자녀분들한테 잔소리할 때 이런 잔소리 많이 합니다. 해서는 안 될 걸 하더라고 한 번씩. 옆집에는 맨날 1등 한다던데 너는 성적이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비교 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를 다시 불러야 돼요. 야, 네가 2, 3등 할 때 옆에 애랑 비교지. 지금 네 성적이랑 옆집의 성적은 대조야. 이렇게 해서 애를 집 나가게 만들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성적이 비쌀 때 비교. 너무 다를 때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한 번씩 한다니까. 옆집 남편은 월에 1,000만 원 벌어 온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비교 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남편은 다시 불러야 돼요. 당신이 한 900이나 950쯤 벌 때 옆집 남편이랑 비교지. 지금 당신 월급이랑 그 월급은 대조야라고 해서 부부싸움 판을 훨씬 키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른 것끼리는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하기도 어렵고요. 비교도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이 3B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에서는요. 권장 소비자 가격, 거래 가격을 오픈하기 힘들어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상품이 표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시장은 조직적인 시장이지만 부동산 시장처럼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은 시장이 상당히 비조직적이다 그래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라서 지금 이렇게만 기억해서 하세요. B가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떤 말이 틀린 말이냐면 거래의 공개성, 상품의 표준화성, 시장의 조직성, 그러면 다 X가 되는 겁니다.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이 모든 게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국지와 지역화,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무슨 성? 부동산. 부동산은 물건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성? 개별성. 둘 다 맞는 말인데 무슨 성? 하는 게 다른 거야. 자, 다시.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국지화, 지역화, 지역 분석은 무슨 성? 부동산. 부동산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이거는 무슨 성? 개별성. 한 번 딱 비교하면 그 다음부터 안 틀립니다. 요까지. 저 보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 상이한 규제. 부동산.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안 되고, 감가상각 안 돼요. 임대차 시장 발달하고, 가치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부동산 관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형유. 무슨 성? 영속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수직으로 만들어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을 하게 돼요. 토지 공개념, 수급 조절, 공급 조절 곤란, 균형 가격 형성도 곤란, 그 다음에 독점 소유욕, 지가 지대 발생은 무슨 성? 후증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돼서, 대체가 안 돼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곤란, 비교 곤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3B 무슨 성? 개별성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토지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은 지도 보시고요. 아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하나 뽑아내는 것을 무슨 이용이라 그랬죠? 최유효 이용. 자, 최유효 이용은 아까 무슨 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만 더 추가해보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왜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1등 용도를 하나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최유효 이용 뽑아내는 실익이 있어 없어? 없어. 걔가 1등이겠지. 학생이 여러 명 있어. 1등 뽑아내는 거, 시험 쳐서 1등 뽑아내는 거 실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도가 다양할 때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토지 용도가 많을 것, 다양할 것, 다양한데 이 토지가 게다가 희소해. 그러면 이제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무슨 성? 부증성. 하나 더 용도의 다양성. 이번엔 이거.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좋아요. 아, 좋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뭐를 통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용과? 최유효 이용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 가능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좀 이렇게 방황하고 계시는 영혼들이 계신가요? 공부할 시간 없나요? 집에 가서 오늘 한 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를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 표. A4 용지로 답을 가려요. A4 용지로. 그러니까 한 번 적고 두 번 접어서 답을 가리고 지역이 뜨면 부동성, 집약이 뜨면 부증성, 재고가 뜨면 영속성, 국지화가 뜨면 부동성 이런 식으로 답을 가리고 한번 쭉 해보고 틀리는 것은 앞에다가 연필로 체크를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대신에 장담합니다. 요걸 갖다가 처음에 체크를 좀 하다가 틀린 거 체크하다가 다 메꾸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봤어요. 이 표 외운 자와 외우지 않은 자의 임상실험 해본 결과 이 표를 외운 자는요. 토지 특성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1상, 2상, 3상까지 시험을 해봤거든 내가.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 표를 완벽하게 정리한 자, 토지 특성 안 틀리는 자로 판명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을 것 같아. 이 표를 갖다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표를 이렇게 넓혀도 보고 좁혀도 보고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표가 있네. 또 한번 외우고 이렇게. 엘베 눌러놓고 표를 보고. 그죠? 밥 먹으면서 표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가까운 장래 이 표를 외우시고. 또 심심하면 부동산업 분류 가가지고 임, 개공, 관, 중자감,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 등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